안녕하세요. 개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진화 생물학적 측면에서 아토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개아토피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변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토피에 대한 이해는 아토피로 인해서 반려견이 너무 가려하기 때문에 그 가려움증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는 이 가려움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약으로 그 증상만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려견이 아토피로 가려하는 증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그것이 반려견에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기존의 동물병원에서 듣던 얘기와 너무나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마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진화 생물학적 측면에서 아토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 책,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네스와 윌리엄즈 요 두 사람이 쓴 책인데 부제가 다인 이야기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네스 같은 경우는 진화 의학의 창시자이고 또 윌리엄즈는 진화 생물학의 공헌점을 높이 평가받아 크로스퍼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네스나 윌리엄즈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보다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최재청 교수입니다. 이 최재청 교수님은 우리나라 생태학이나 학문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책을 번역했다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우리가 고민을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 책의 서두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깊은 이해가 왜 인간이 온갖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연 선택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화적 적응도를 극대화하는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고통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엄연한 방어 메커니즘을 결함으로 잘못 생각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서양 의학이 개 아토피의 가려움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개 아토피가 가렵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려고 해야 하지만 그게 사실은 몸의 방어 기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목차는 질병의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 진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외상 이런 얘기, 그리고 쭉 넘어가서 11장에 알러지에 대한 얘기, 또 암이나 정신장애 이런 내용까지 소개하고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요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파트를 보면 이 책에서는 알러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종류의 위험에 대한 방어 기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복잡한 체계는 자연 선택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급속히 쇠퇴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해까지 끼친다면 더욱 빨리 사라질 것입니다.
이 알러지 반응에 대한 모식도에서 보는 것처럼 알러지 반응을 보이게 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세포들, 그리고 매우 많은 히스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간단한 모식도지만 요에 나타나지 않은 다양한 화학적인 반응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합니다. 또 이 히스타민을 비롯해서 다양한 화학물질은 가려움증을 비롯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몸에 그냥 부정적인 어떤 것이었다고 한다면 생명체는 이런 반응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생명 역사를 거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반응이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이 체계가 어떤 식으로든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골리 교수는 이 세포들은 결점을 보완할 만한 생물학적 가치도 없이 그저 말썽만 일으키는 사고 뭉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면역세포들이 그냥 사고 뭉치가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무노글로불린 이 체계는 기생충과 맞서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견이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프라피스는 이뮤노글로빈 이 체계는 독소에 대한 예비적인 방어 기능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갖고 있는 독소는 기생충이나 곤충 또 다른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을 비롯한 동물들이 이 식물을 먹게 되면서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고 그 알러지 반응 과정에서 분비되는 콧물, 눈물, 그리고 기침이나 구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독소를 제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알러지 반응이 이런 독소나 기생충 이런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러지를 특히 잘 일으키는 사람들을 아토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토피는 가족 단위로 유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전이라고 한다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아토피로 고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보면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 절반가량은 쌍둥이 중 한 명만 알러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외에 다양한 요인들도 아토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프라비스의 이 예비방어 이론은 자신이 각별히 공격받기 쉬운 특정 독소에 가민한 알러지를 일으켜 그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개의 역학 연구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16개의 연구에서 알러지를 가진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리며 특히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조직들이 암에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러지 그리고 아토피 반응이 불편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몸에서 어떠한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예비적 작용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이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독소나 몸에 유해한 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속 몸에 축적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E의 역할을 보면 이뮤노글로불린 E 체계의 또 다른 기능은
진드기, 벼룩, 이, 빈대 같은 체의 기생충을 방어하고 또 이러한 이무로그룹이 이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폐와 부비동에 빈번히 감염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뮤노글로불린 이 체계가 일상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토피로 인해서 가려움증 그 자체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억제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 제가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원인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 그 부분을 아토피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토피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현상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 일본에서 고철 발생률은 무시해도 될 정도였지만 오늘날 일본 국민의 10분의 1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전자가 갑자기 변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환경의 문제입니다. 최근 알러지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커튼이 길게 두어져 있고 카펫이 깔린 실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이 진먼지 진드기 번식할 장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알러지 검사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알러지 검사를 했을 때 한 30% 이상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과민 반응이 증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기생충을 박멸하면서 이뮤노글로불린 이 체계가 맞서 싸워야 할 표적이 자체를 감춘 바람에 결국 이뮤노글로불린 2가 무해한 항원까지 공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위생가설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는데 몸 안에 너무 깨끗해지면서 면역세포들이 내 세포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약물들, 특히 기생충을 제거하는 약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토피 또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유를 먹이면 알러지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미뤄보아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습관도 알러지를 빈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40년에는 인구의 1% 미만이 호흡기 알러지가 있었지만 150년이 흐른 지금은 그 비율이 10%에 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대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동호대교를 건너면서 강 건너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지금 뿌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실 맑은 날 보면 여기 관악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관악산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미세먼지 계속 호흡을 하다 보면 몸 안에서 이 미세먼지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염증 반응, 알러지 반응이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아토피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상업적으로 가공된 식품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거의 통제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려견에 있어서는 방부제, 살얼청가제와 같은 화학물질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반려견의 아토피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아토피에 대해서 진화 생물학적 시각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TV 클리닉에서는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